이런 치료를 하는 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설명 안 하면 이건 조금 너무 과도한 치료인 것 같다. 이 병은 기본적으로 치료제라고 딱 공인된 약이 아직 없다 보니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저런 약들을 시도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무모하게 그냥 저희가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만 믿고 오세요가 아니라, 이런 환자분을 치료할 때 이제 제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 영상을 올리고 의사인 친구들 중에 연락이 한 번쯤 왔는데 좋은 의미로 관심을 갖고 많이 봐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난치 질환, 중증 희귀 질환들 위주로 치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뭐 어떤 경로인지 유튜브에 떠서 봤던 것 같은데, 다른 질환들까지는 뭐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좀 많이 걱정이 됐는지, 이런 치료를 하는 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설명 안 하면 이건 조금 너무 과도한 치료인 것 같다, 걱정을 해줘서 그 마음은 이해를 하나, 무모하게 그냥 저희가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만 믿고 오세요가 아니라, 이런 환자분을 치료할 때 이제 제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병을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한 선에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요런 부분들이라 치료를 진행해 봤는데, 특히 우리가 희귀질환이라고 분류되는 질환들은 제가 뭐 임의로 이 희귀질환은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치료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해보세요라고 하기에는 저도 좀 두렵고,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환자분들도 따라오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일단 저는 가장 최신지견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치료들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을 때는, 다음 선택지가 없을 때는 저희가 그 다음 선택지를 한번 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이 병은 기본적으로 치료제라고 딱 공인된 약이 아직 없다 보니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저런 약들을 시도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만 두고 보더라도 스테로이드제가 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일반적으로 1차 치료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게 아직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 연구를 좀 살펴보면 2015년에 IgG4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표한 국제적인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설명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 스테로이드 절약제라 면역 억제제로 분류됐던 아자티오프린이나 MMF, MTX 같은 약들이 이 IgG4RD에 효과적이라는 걸 지지하는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이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어요. 스스로도 한계가 아직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는 거죠. 권고하는 약물들이 그 임상 근거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공식적으로 이거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치료제가 없다 보니 그 대체제로 일체 치료로 자리 잡은 게 일단 스테로이드였는데, 또 엄격히 말하면 IgG4 관련 질환들에서 스테로이드를 써봤더니 극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이런 임상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표준으로 자리 잡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흔히 다른 질환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체계적 연구를 거친 건 아니거든요. 2018년 발표된 연구를 보면 글루티코코르티코이드는 아직까지는 엄밀하게 연구된 바는 없고, 용량이나 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임상 반응을 대체로 한 경험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임상적 관행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스테로이드 치료의 반응조차, 즉 어떤 용량, 어떤 기간조차도 아직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MTX나 아자티오프린 같은 약들을 왜 그럼 쓰게 됐냐 할 때, 어쨌든 공인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임상 현장 안에서도 이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 보니, 이 병리 기전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기전을 띠고 있으니, 비슷한 면역 기전을 가진 다른 자가 면역 질환 효과가 입증된 약들, MTX나 아자티오프린, MMF 같은 약들을 쉽게 말하면 가져다 쓰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연구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자티오프린이나 MMF,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한 기존 면역 억제제들은 IgG4 관련 질환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절약 치료제 또는 유지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의 사용은 주로 다른 자가 면역 질환으로부터의 외삽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외삽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그럼 우리도 한번 치료를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물론 연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그 RCT 같은 연구들처럼 대규모로 한 랜덤화이즈된 컨트롤 트라이얼이 아니라 이렇게 소규모로, 보통 이 연구를 보니까 10명 정도란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향적으로 한 게 아니라 호양적으로 보고된 케이스를 종합을 해봤더니 아자티오프린, 메토트렉세이트, MMF 같은 약들이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던 것 같다라고 본 연구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환자분들이 흔히 과학적 치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RCT라고 하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은 아직까지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건데요. 그나마 공인 치료제로 하나 발표가 됐던 이 약물 하나도 발표된 과정에 대한 그 프로토콜 논문을 보면
MMF, 아자티오프린, 타크로리무스 다른 자가면역질환에 많이 쓰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메토트렉세이트, 하이드로시클로로킨 같은 그 기존의 디마르지라고 이제 분류되는 약물들의 사용을 지지하는 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절약제를 표방하는 어떤 약물들도 아직까지는 효능이 무작위, 이중반검, 위약대조 임상시험으로 검증된 것은 없다. 이게 이제 2023년까지의 현실인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IgG4 관련 질환에서 어떤 약물도 우리가 가장 근거를 높게 보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으로 효능이 검증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IgG4RD 관련 질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말씀해 주신 리뷰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 효과들을 검증하는 무작위 대조 연구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또 세부 약물들만 가지고 리뷰한 거에서도 동일한 결론들을 다 내리고 있어서 또 이제 이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의견이 좀 나뉘는 게 디마르지들을 쓰는 것들이 권고된다라는 분들과 권고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거의 반, 그러니까 46%는 동의하는데 그 이상은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도 아닌 좀 애매한 입장에 이런 합의가 있던 걸로 논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도전 아닌 도전을 하게 되는 이유인데 이런 질환이 왔을 때 표준 치료가 워낙 잘 듣고 있고 거기서 반응이 좋았던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그 치료는 잘못했으니까 어쨌든 이게 종양이라는 형태로 가기가 너무 쉬운 질환에서 이걸 무조건 저희 방법으로 해보면 될 겁니다라고 무작정 들이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치료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타봤을 때 이게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알려진 약물들이 없고 효과를 경험적인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험적 기반으로 인한 치료에서도 반응을 제대로 못 보이고 계신다면 이거는 저희가 한번 치료를 시도해 봐야 되지 않나, 어렵고 힘들지만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했다라는 거죠. 기전적인 유사성과 경험에 기반한 이 치료를 비난할 게 아니라 저희도 그 과정을 똑같이 저희가 학습해서 제가 이제 해봤던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에서 치료의 경험들, 그 경험을 여기에 녹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는 점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특히나 이런 극희귀 질환, 저희가 원해서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히도 저희에게 어려운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의 몸을 맡겨보고 싶다고 와주시면 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표준 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치료가 과연 효과를 낼까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게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해본 이런 경험들을 저도 후양적으로 그냥 케이스를 보고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치료 반응이 나타나고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제가 다른 환자분들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생각했던 그 흐름대로 몸이 움직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놀랐던 경험이었고 이 면역 질환들이 정말 큰 틀에서 다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해봤을 때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자가면역 질환의 패턴이 명확하게 맞고 임상적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섬유화된 조직이다 보니까 표현되는 모습들이 암처럼 보여질 뿐 핵심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쇼그렌과는 전혀 다른데 쇼그렌 증후군은 눈이 튀어나오는 형태로 반응하진 않고요. 침샘이나 눈물샘 기능이 떨어지니까 극도의 구강 건조감, 안구 건조감과 충혈이나 안화의 부종이 생기는 경우나 눈물샘 자체가 부종이 생기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튀어나온다는 의미는 이 눈 뒤쪽의 조직들이 섬유화가 되면서 비후가 돼서 밀어내는 건데 쇼그렌은 그런 형태는 아니고 염증으로 일시적으로 부었다가도 보통 가라앉다 보니 눈이 튀어나오는 형태는 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도 그 눈물샘의 염증이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약간 눈이 이제 돌출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섬유화돼서 돌출된 거랑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재발률이 높긴 하지만 또 반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 기준으로 살펴보면 치료가 아예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연구 결과를 쭉 살펴봤을 때는 보통은 스테로이드를 줄이기만 하면 거의 다 재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오랜 기간 스테로이드를 유지하면서 저용량으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긴 경과로 관찰하면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합병증만 팔로우업을 하는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료 안 된다는 의미가 섬유화 자체는 멈출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섬유화를 멈추는 과정에서 다른 부작용들의 리스크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게 좀 치료에 아직 한계점, 어려운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